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2m 크기의 작은 북한 무인기에 이틀 연속 우리 군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북한 무인기가 발견이 됐다면서 대응 전투기까지 띄웠는데 우리 군은 이후에 무인기가 아니라 새떼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 발표대로라면 새떼와 무인기를 구별하지 못한 건데요. 어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내려왔는데도 눈 뜨고 그냥 돌려보냈지요. 군은 어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일 어수선했던 오늘 상황부터 김성규 기자가 시작합니다. 우리 군이 인천 강화군 인근에서 미상 항적을 포착한 것은 오후 1시쯤. 북한 무인기의 추가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투기 긴급 출격 등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3시간 뒤인 오후 4시,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을 새떼로 확인했다고 정정했습니다. 대신 어제와 달리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을 하진 않았다며 과잉 대응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와 경기, 김포, 파주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휘젓는 동안 무인기 격추는 물론 일부 탐지까지 실패하고 또다시 허점을 노출한 겁니다. 앞서 지난 16일 군 최고 지휘관인 김승겸 합창의장이 직접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방공작전 태세를 점검한 직후 연이은 작전 실패에 책임론이 거셉니다. 비판을 의식한 듯 군은 오늘 대비 태세 부족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합참은 뒤늦게 현장 부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전투 대비 태세를 검열하고 나섰습니다. 또 타격 자산의 공세적 투입,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 창설, 전파 차단, 레이저 등 적 무인기 타격 자산 획득 등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탐지 실패, 격추 실패에 이어 우왕좌왕하는 모습까지 적에 노출한 뒤의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결국은 새떼로 판명이 났지만요. 강화 주민들은 무인기가 관측됐다는 재난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대피소 문 열고 비상연락망으로 주민 총회도 여는 등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김용성 기자가 주민들 만나봤습니다. 인천시가 오늘 낮 2시 57분 강화군 주민들에게 보낸 재난 문자입니다. 성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으니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오후 2시 43분, 45분, 그리고 3시 15분 모두 3차례에 걸쳐 재난 안내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인천시 측은 군과 해경 등 유관기관에 확인 후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자체 판단해서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임시 휴장했던 인천 강화 평화 전망대도 오전 9시 개장했다가 5시간 만인 오후 2시 또다시 휴장했습니다. 재난 문자를 받은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불안한 정도가 아니죠. 막 이 머리 삐죽삐죽 서고 막 다리도 저리고 막 아이고 온몸이 막 말도 못해 아주 무섭 죽겠어요 진짜. 비상사태를 대비해 대피소를 열고 주민 총회도 열었습니다. 문자 와갖고 지금 여기 지금 대피소 다 열어놓고 비상연락망들 다 갖춰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강원 원주와 횡성에서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관측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역시 새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안도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침범하면 우리는 2가지 대응을 해야 합니다. 탐지, 발견을 하고요. 격추, 쏴서 떨어뜨려야겠죠? 둘 다 구멍이 뚫렸습니다. 어제 내려온 북한 무인기가 남한 어디를 누비고 다녔는지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까지 들어온 건 확실해 보이고요.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촬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로 향했던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5개의 무인기 중 서울로 향했던 한 대는 은평구와 도봉구,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에서 항적이 노출됐습니다.
군은 다만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일대까지 침범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북한 무인기의 남침 사실이 확인된 이후 무인기 탐지에 특화된 이스라엘제 국지 방공 레이더를 도입해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군사분계선 전체에 촘촘히 배치하진 못했지만 대통령실 등 중요 방호시설 인근에는 국지방공 레이더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다만 북한 무인기가 국지방공 레이더의 감시망을 피했거나 성북구 등 임접 지역의 고도 3km 상공에서 고성능 정찰 장비로 대통령실 주변 등을 촬영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남침한 무인기 장비를 포획 못해서 장비 능력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각에선 국지방공 레이더의 성능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 임무와는 좀 맞지 않은 측면 이쪽에도 지형적 환경도 틀리고 이스라엘제 들여와서 그렇게 성공한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결국 5시간의 작전에도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하면서 우리 군이 안보 불안을 더 키운 셈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북한에서 무인기 5대가 내려왔는데 단 한 대도 떨어뜨리지 못한 이 격추는 더 문제죠. 우리 군이 헬기 기관포로 100발을 쏘긴 했는데요. 무인기를 정확히 보고 조준해서 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을 걸로 보고 허공에 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북한에서 날아든 미상 비행체 한 대가 무인기라는 사실은 대응 출격한 우리 군 항공기의 조종사가 두 눈으로 확인한 뒤 전군에 전파됐습니다. 어제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를 관측한 유일한 순간입니다. 이어 오후 들어 강화도 일대로 날아든 무인기 4대가 더 탐지됐지만 모두 지상 레이더로만 확인했을 뿐 비상 출격한 20여 대의 우리 군 항공기 레이더나 조종사 육안으로 관측된 무인기는 없었습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무력 대응 조치였던 헬기 기관포 100발 사격 역시 지상의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조준 사격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허공의 사격을 하고 격추 작전을 펼쳤던 셈입니다. 지상 관제소에서 받은 좌표만으로 그 지역에다가 지역 사격을 한다는 것은 비행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명중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우리 군은 격추 작전 실패는 인정하면서도 그나마 레이더로 탐지한 건 성과라고 자평합니다. 우리 군은 과거에도 적 무인기 도발 시 탐지, 식별조차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적 무인기를 탐지 추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이 격추한 북한 무인기는 단 한 대도 없다는 기록은 변함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드론 대응 훈련이 없었다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활보한 7시간 동안 뭘 했느냐며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부실 대응 원인을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서 찾았습니다.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없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부대 설치를 앞당기겠다며 스텔스 드론을 통한 감시 정찰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돌아다닌 7시간 동안 윤 대통령이 뭘 했는지부터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건 NSC 관계자건 정부 관계자건 또 이런 방구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었다 이러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사과하고는 담쌓고 사는 정권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조치가 있었고 군의 작전 수행 중에도 통수 행위를 지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오후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아는 기자, 자 국방부 출입하는 곽정화 기자 나왔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 오늘은요 또 세 대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네, 오늘 또다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는데요. 결국 세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군에서 무인기로 보이는 미상의 행적을 레이더에 탐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휘젓고 간 직후라서 군의 대응도 즉각적이었는데요. 바로 경공격기와 헬기 등을 보내서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뒤 군 당국은 이게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새 대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새 대를 향해서 경고 방송이나 경고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강화군은요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까지 보냈습니까? 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그냥 무인기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군 관계자는 작전 중인 우리 아군 항공기를 오인해서 지자체에서 재난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과 군청 모두 우왕좌왕, 작전 중인 걸 군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재난 문자를 다시 정정해야 할 것인지 통제도 되지 않았고 손발도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 레이더로 새 대와 무인기를 구별할 수도 없나 보죠? 네, 드론 전문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고성능인 레이더라고 해도 이게 새 대가 뭉쳐서 날아오면 그걸 하나의 점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빈 공간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새 대가 바람을 타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활공을 하면 시속 100km 훌쩍 넘는 속도로 빠르게 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도가 높을수록 비행기와 유사한 궤적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미확인 비행 물체로 인식을 하고 경계를 했다가 새 대임을 확인하고 작전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 사건이 벌어진 직후여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자, 어제 내려온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이제 북으로 돌아갔는데 뭘 찍고 돌아갔는지도 저희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 침투한 이 무인기가 약 3시간 정도 비행한 뒤에 북한으로 돌아갔는데요. 서울 은평구, 성북구, 도봉구 같은 북부 지역 상공을 가로로 횡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항적을 쭉 포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이더에 선으로 쭉 포착이 된 게 아니라 북쪽 지역에서 한번 찍히고 남측 지역에서 한번 찍히고 이런 식으로 점으로 식별이 돼서 도중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구글어스로 보면은 서해 지역 등 군사 보안 지역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천공항 있는 곳도 위성사진이 뿌옇게 보이시죠? 처리가 됐죠. 이런 곳을 무인기가 실제로 와서 자세히 찍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저렴한 무인기를 보내서 최상의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성비 수단인 셈입니다. 그나마 정찰용이라서 다행이죠. 소량이라도 화학 무기가 실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먼저 군의 발표 따져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형 무연기는 우리 탐지 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연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찰용이라서 작아서 탐지와 격추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용 무인기는 정말 군 발표대로 이걸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었을까 취재해보니 북한이 미국에 있는 자폭형 무인기, 가로 세로 5m 정도의 큰 무인기를 도입해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트 엔진을 단 무인기는 유도미사일로 격추가 가능하고 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 탐지가 가능해서 발칸포로도 사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형 무인기는 정찰용이라서 위협적이지 않다,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어제같이 2m 정도의 작은 소형 무인기에도 생화학 무기를 탑재 가능하고요. 40mm급 폭탄도 쏠 수 있게 개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소량의 작은 정찰용 무인기는요? 이게 격추가 어려우니 이런 드론은 째밍을 하면 됩니다. 전파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인데요. 드론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조종자가 직접 조종을 해주는 방식이 있고 GPS 신호를 받아서 가는 구형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째머는 신형 드론과 구형 드론 모두 교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째머 역시 저고도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구멍이 뚫렸으니까 메워야 하잖아요. 대통령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훈련이 부족했다. 이거 맞는 겁니까?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했는데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사실상 전임인 문재인 정부로 돌린 셈입니다.
다만 대북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방공망이 뚫렸으니까 합참이 발표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은 맞습니다. 훈련 역시 군 대비 태세의 중요한 한 축인 만큼 이 부분이 부족했다면 군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하나 대책으로요. 드론 부대 창설을 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드론 부대가 없었나 보죠? 우리 군의 육군의 지산작전사령부 예하부대에 드론봇 전투단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난 2018년 9월에 창설이 된 부대인데요. 군 관계자는 이 부대를 더 크게 개편을 하거나 거의 새로운 부대로 창설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론 부대에는 안티드론이나 대드론 장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이런 장비와 기술 또 인력을 많이 보강해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곽정아 기자였습니다. 자, 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힘 북핵특위가 이 제주도를 전략 도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우리 공항을 군사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거냐, 제주 지역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위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채널A가 보도한 국민의힘 북핵특위 보고서입니다. 북핵 위기가 임박 시 미국 핵무기 한반도 전진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제주도를 전략 도서화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북핵특위 최종회의에서는 제주도민 반발을 우려해 전략 도서화 표현은 넣지 않았지만 특위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제주 신공항 건설 시 군용기 이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공격이 임박했을 때 제주도를 전략 도서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공항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 공항이 우리가 전시에 또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정도까지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담은 거죠. 제주지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면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보고서를 당장 폐기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북핵특위는 특위 공식 입장이 아니고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내용은 특위 회의에서 나온 일부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제주도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특정에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3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숨긴 사건 속보입니다. 이 남성이 지난 8월에 5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옷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주변 인물 중에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또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눈 덮인 하천 주변을 수색합니다. 경찰이 찾고 있는 건 50대 여성의 시신. 이 여성은 아파트 옷장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의 전 여자친구로 아파트 주인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남성을 상대로 행방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당초 전 여자친구와는 헤어졌고 사업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다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아파트에서 살해한 뒤 가방에 넣어 인근 하천변에 버렸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지목한 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수중 수색요원 등 경찰관 180여 명을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남성의 차량 뒷좌석에서는 이 여성의 신분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아파트는 3개 카드사로부터 가압류된 상태. 청구 금액은 모두 합쳐 1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돈 문제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남성의 지인 가운데 연락 두절된 사람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내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사면을 단행했는데요. 여야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됐고요. 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돼 오늘 자정에 출소합니다. 이 복권은 안 되어서 2027년까지 선거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사면됐는지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의결했습니다.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8.15 광복절 사면 때 정치인을 배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을 사면했고 경제인은 제외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형 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결정됨에 따라 남은 15년 형기와 벌금이 모두 면제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력이 좋지 않아 바로 퇴원하지 않는다며 집으로 돌아갈 때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남은 형은 면제되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사면에 반대해온 김 전 지사는 오늘 자정 창원교도소를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부패,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번 사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특별 사면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포함됐고 야권 인사로는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을 통보한 날이죠. 일단 내일은 안 나가겠다면서 출석 거부한 이 대표 1박 2일 일정으로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을 찾아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힘도 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도 생깁니다. 겨울은 깊지만 곧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방 처리라고 하는 부담을 좀 가지면서도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는데 현재 또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이 다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긴 한데 농업 분야만이라도 내일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검찰 수사는 받겠다고 한 이 대표는 구체적인 출석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단일 대우 조성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비겁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당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입장이십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일인 내일은 광주를 찾아 야당 탄압 수사 규탄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자,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려는 이유, 바로 이 제3자 뇌물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죠. 이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느냐입니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의 이 부정한 청탁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들어줬느냐. 자, 두산 측이 당시 이 시장을 만나 직접 청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 50억 원을 내기 전인 지난 2013년. 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영권을 가진 두산중공업 임원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조찬 모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엔 민주당 중진 의원도 함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측 임원은 이재명 시장에게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 변경을 부탁한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내용의 두산 측 보고서도 입수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이버도 39억 원을 후원하기 전인 2014년 실무진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 측이 민원을 정리한 문건을 가져왔는데 이 문건에는 제2사옥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실장이 후원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FC를 인수한 후 운영자금이 모이지 않자 민원을 제기했던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후원을 요구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와 각종 협회 등 이 민간단체도 국고 보조금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이 민간단체에도 우리 세금이 5조 원이나 지원이 된다는데요. 이미 혈세가 이들 단체에 줄줄 새는 사례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와 협회, 연맹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부정수급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2만 7천여 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액수는 올 한 해 약 5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6년 전인 2016년 3.5조 원보다 약 2조 원 늘어난 건데 정부는 100여 건의 부당 수령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단체는 공익 사업을 하겠다면서 행사 참가 인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습니다. B단체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명목으로 받은 돈을 김일성 항일 투쟁 세미나 등 무관한 일에 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정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슨 예보일까요? 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예보가 나왔습니다. 수사가 이렇게 될 거다 예상을 한 건데요.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 시나리오 들어보실까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날 먼저 소환하고 그다음에 또 2차 소환을 또 할 것이고요. 1월 9일 날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1월 초에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의원 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압수수색까지요? 자, 네. 1월 9일 국회 회기가 끝나면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런 취지군요.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1억 원 이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성남FC 건 관련해서 그다음에 두산에서 벌써 30몇 억이고요. 50억인가요?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기 때문에 자,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 의원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검사의 수사 기소는 직을 걸고 하는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명단도 다시 배포했는데요. 오류가 있었던 인사들을 수정해서요. 자, 그러자 당원 게시판에는 영장 남발하는 판사 얼굴도 공개해달라. 국민은 판검사 명단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셀럽들의 출마? 저분들이 셀럽입니까? 유명 인사들을 셀럽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보수 유튜버를 두고 셀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경선 과정에서의 흥행에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세의 김세희 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셀럽화되어 있는 분 아니겠어요? 신혜식 대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당대표에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와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는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100% 당원 투표로 뽑다 보니까 이 보수 성향이 뚜렷한 유튜버들이 참여를 하는 걸까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이들의 출사표를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제가 되어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승만 대통령처럼 아니 나아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처럼 영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조속히 조원진 대표와 함께 우리공화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해서 정말 올바른 사람들, 정말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발언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이런 강경 발언으로 중도층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출마 거론되는 후보가 10명 넘거든요. 예비 경선을 통해 1차 탈락시키는 컷오프 도입 가능성도 나옵니다. 자, 오늘 당권 출사표를 공개적으로 던진 첫 번째 현역 의원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김기현 의원인데요. 친윤 주자로 분류되죠. 탈당 이력이 있는 비윤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을 애둘러 비판하며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태로 인해 당이 난파선이 되었을 때도 저는 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줄줄이 출사표를 낼 것 같은데요. 강성 당원과 대통령 마음 사기에만 열중하는 경선이 아닌 나라 먼저 생각하는 경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중국이 꽁꽁 걸어잠갔던 국경을 다음 달에 풀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중국인들의 강제격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앞장서서 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입국자에게 적용했던 강제격리가 폐지되는 날은 최대 명절인 춘제를 2주 앞둔 다음 달 8일입니다. 그동안 해외여행 뒤 시설과 자택에서 모두 8일 머물러야 했지만 출발 48시간 전 음성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도착 직후 실시하던 검사도 사라졌습니다. 외국인에게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하는 방안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科学动态调整外国人来华签证政策，为不同目的来华的各国人士提供便利。 당국이 3년 만에 국경을 완전 개방하자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들썩였습니다. 今年春节回国，你完全不需要隔离，真的太给力了。 그러나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늘 곧바로 중국에서 급속히 확산된다는 감염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기 어려워 오는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늘면서 중국 내 감염 폭증 상황이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7일 중국 당국이 고강도 방역 정책을 처음 완화한 뒤 3주도 안 돼 국경마저 개방하자 당혹스러워하는 중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隔离取消了，各种欧美奇奇怪怪的流感病毒也要跟着一起畅通无阻的入侵了呀！各位阳康们，你们的白细胞准备好第二次大战了吗？ 갑작스런 해외 입국자 완화 조치로 의료기관과 장례식장 등이 마비되는 현재 중국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일본은 이미 중국 본토의 코로나 확산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본토의 가족을 위해 약 사재기를 하면서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바구니 안에 일본 약품들이 한가득입니다. 한 중국인이 일본제 두통약과 어린이 감기약을 일본 약국에서 사재기하고 올린 영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중국에서 감기약 등을 구하기 어렵자 일본에 사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일본 약들을 사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번화가 약국들까지 약 품귀 현상이 번질 정도입니다. 머뭇대던 점원은 겨우 약 한 통만 내줍니다. 주변 다른 약국의 일본제 두통약 매대도 텅 비었습니다. 今から在庫来ますか?今は白しかないです。午前までです。 해외여행이 어려운 중국인들의 싹쓸이 구매 대행이 계속되자 일본 약국들은 1인당 구매 제한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감기약으로 품목에 따라 한 사람당 최소 1개에서 5개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風邪の薬を買いました。父と母は今コロナは取りました。中国へ遅くいました。他の店でこの薬を買いたいです。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폭증 여파로 감기약 대란 조짐이 보이자 일본 제약사들은 약 품귀 현상을 우려해 가격 인상책도 고려 중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서울에서 1,100채가 넘는 빌라의 주인이 숨지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진 빌라왕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에서도 20대 임대인이 숨지며 수십 명의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빌라 건물. 우편함에 수십 통의 재산세 체납 고지서가 꽂혀 있고 현관문에는 내용 증명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27살인 송모 씨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2일.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송 씨는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 지역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인이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확인한 것만 46세대. 지난 10월 숨진 빌라왕 사건과 비슷한 일이 또 생겨난 겁니다. 피해 세입자는 곧 만기가 돌아올 은행 전세 대출이 걱정입니다. 6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의 의도는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모든 걸 다 감수하는 게 솔직히 너무 그 상황이 힘들어요.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대인 주택으로 찾아왔지만 우편함을 보니 고지서가 30장 넘게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곧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했지만 공사 측은 다음 상속인이 정해질 때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 씨의 경우 아직까지 전세 사기와 관련한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송 씨가 임대해준 빌라의 첫 만기 도래일은 내년 1월. 연초부터 깡통 전세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제2, 제3의 빌라왕 사태 한두 곳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 양천, 영등포구에 주택 240채를 임대하다 지난해 7월 돌연 숨진 정모 씨.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지만 정 씨의 급사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집주인이 보증보험 신청서에 전자서명을 한 날인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이 서명을 했다는 건데 누군가가 제대로 설계한 것이고 임대인은 고용된 관리자 사장이라는 1,000채 넘는 빌라를 임대하다 숨진 빌라왕 김 씨의 피해자들도 구제책을 못 찾는 상황. 불법 증축 주택에 세를 든 한 피해자는 공인중개사와 대출 브로커가 짜고 허위 서류까지 작성해 계약을 진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출, 브로커, 부동산, 건물주 이렇게 4명이 참여했던 사기 노름에 오로지 어린 사회초년생들만 이렇게 매번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현황을 뜯어봤더니 빌라왕은 빙산의 일각.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646억 원의 보증금을 떼먹었습니다. 2위인 정모 씨도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600억 원에 달했는데 최근 구속됐습니다. 빌라왕 김 씨의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 원으로 8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모여 엄정한 수사와 함께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제 정점을 지나나 싶었던 물가 인상 폭탄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생필품과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 어떤 품목인지 안보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해 많이 올랐던 장바구니 물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도 일부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이 오르는데요. 직접 마트를 돌아보며 살펴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은 편의점용 세제, 샴푸, 치약 등 8개 제품의 가격을 새해부터 최대 18% 인상합니다. 먹거리 역시 줄줄이 오릅니다. 혜태제과의 415g짜리 고향만두 역시 편의점 기준 4,80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되고
매일 유업의 컵커피 역시 가격이 인상됩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모두 가격이 오릅니다. 모두 올해 한 차례 이상 가격을 올린 제품들로 원부자재,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 내년 또 한 번 들썩거릴 장바구니 물가에 시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확실히 물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저희 회사 임금 오르는 건 너무 낮으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오르면 오른 대로 절약해서 적게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3개 살 거 하나 사고 그러는. 정부는 올해만 여러 차례 식품 기업들을 모아 내년에는 원자재 비용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걸로 보인다며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에도 주요 생필품과 식품 물가는 또 한 차례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연말이면 손쉽게 구하던 공짜 달력 인심마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공짜 달력을 중고 사이트에서 웃돈을 붙여 사고 파는 일도 있습니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이모 씨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은행 달력을 팔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선물로 여러 개를 받아 필요 없는 달력을 처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업로드를 하면은 관심 표시가 이제 하트로 관심 표시가 생기는데 거의 올리자마자 관심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실제로 의뢰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오기는 했어요. 공짜 달력이지만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3,000원씩 3개가 팔렸습니다. 특히 숫자가 크고 음력이 병기된 벽걸이 달력이 인기였습니다. 20대까지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께서 큰 글씨나 뭐 손 없는 날, 음력, 인력 등이 다 같이 나온 달력을 선호하셔서. 은행의 공짜 달력이 이처럼 거래되는 건 제작 물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내년 달력 제작 부수는 505만 부로 지난해보다 4만 부 줄었습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면서 종이 달력 제작을 해마다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짜 달력의 품기로 중고 사이트 거래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사진이 실린 은행 달력은 공짜지만 10,000원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패스트푸드 회사가 판매했던 만화 캐릭터 인력은 18,000원짜리가 4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됩니다. 당일날 다 나갔습니다. 판매 첫날 너무 호응이 좋아서 다 나갔어요. 스마트폰에 밀려 종이 달력이 차츰 사라질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새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즐거움은 세대를 불문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도시와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멸종위기 동물이죠. 수달이 서울의 하천에 최소 15마리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번식으로 새끼를 낳은 수달 가족도 있습니다. 김희태 기자입니다. 수달 한 마리가 눈밭을 뒹굴고 있습니다. 한참을 돌더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화려한 서울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한강 둔치를 이리저리 헤매는 수달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멸종위기 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수달 15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 여의도 색강을 비롯해 탄천, 중년천 등 일대에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수달의 주요 활동 시간은 어두워지는 시간대부터 날이 밝아지는 다음 날 오전까지였습니다. 1974년 팔당댐이 완공되면서 한강 이남으로의 이동이 끊긴 후 수달은 자취를 감췄는데 지난 2016년부터 탄천 등에서 간간히 목격돼 왔습니다. 배설물에 수달 유전자가 내장에 유전자가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신선한 수달 배설물들을 채집을 해요. 분석을 해낸 거죠. 그랬더니 이제 15마리가 이제 현재로서는 사는 걸로 평가가 된 겁니다. 탄천과 성내천 하류에서는 일가족으로 보이는 수달 5마리가 확인돼 자연 번식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주변에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흙과 바위 등으로 둔치를 바꾸면서 수달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달라진 겁니다. 서울시는 수달을 발견하면 돌을 던지거나 고함을 지르지 말고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개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 산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우태입니다.
겨울 폭풍으로 사망자가 쏟아지고 기능이 멈춘 미국의 도시에 약탈과 온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상점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조대의 자리를 메우는 이웃도 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눈에 덮인 도로에서 두 사람이 대형 TV를 맞잡고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가전제품 가게 인근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눈에 덮인 가게 유리벽을 깨뜨리고 들어가 큰 가방에 물건들을 담기도 합니다. 경고음이 나와도 도둑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록적인 겨울 폭풍이 몰아친 미국 뉴욕주 버팔로. 약탈이 벌어지고 있다는 글과 영상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차가 눈에 갇혀 신고를 받아도 출동하지 못하자 도시가 무법천지로 변한 겁니다. We are aware of reports of looting. We've seen some of that on social media. We have made a few arrests. We have intervened in some of those. 살인적인 한파 속에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민들의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눈에 갇힌 제설차를 또 다른 제설차가 밀어서 꺼내주고 서로 힘을 합쳐 눈에 파묻힌 차도 밀어냅니다. 큰 트럭이나 견인차 운전자들은 장비를 동원해 눈더미에 갇힌 이웃들을 구조했습니다. 식당을 피난처로 내어줘 이틀 동안 115명을 도운 시민도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눈 속에 갇힌 한국인 관광객 9명에게 집을 내주고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낸 미국인 부부의 사연도 보도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버팔로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최소 5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내릴 텐데요. 눈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기온이 낮아 그대로 얼어붙으며 빙판길이 생길 수 있겠고요. 밤부터는 서해안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강원 영서와 세종, 충북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동해안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를 텐데요. 서울은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서울은 영하 2도, 청주는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데 속수무책이었죠. 송구하다면서도 국방부 말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 북한 무인기가 공격용이었으면 오히려 최신식이었으면 우리가 레이더로 탐지를 했을 텐데 이게 정찰용에다가 구식이라 작고 느려서 이 탐지가 힘들었고요. 우리 민가 피해볼까 봐 적극적인 작전은 자제를 했다고요. 자,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건 다윗의 작은 조약돌이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핑계보다 대책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